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첫째와 함께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며칠 입맛이 없고 힘들다며 누워있기만 했더니 지방에서 일하고 애 키우며 사는 첫째가 일부러 올라왔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3남매의 엄마입니다. 첫째는 일찍 독립해서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는 중이에요. 사위가 지방지사로 발령이 나서 따라가서도 그 지역에서 일구에 착실히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는 슈퍼우먼이죠. 둘째는 아들인데 영상을 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감독이라는데 텔레비전이나 극장에 걸리는 영상은 아니고 회사 같은 데서 필요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한다네요. 셋째는 막둥이 귀여운 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착실하더니 작년에 임용고시 딱 붙어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종종 집에 와서 저랑 놀아주는 착한 딸이죠. 셋 다 누구 하나 빠지고 밀리는 거 없이 고루 착하고 든든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첫째 딸이 가장 의지가 됩니다. 쉽게 지치고 좌절하는 저와 달리 첫째는 아들보다 든든한 딸인데 어렸을 때부터 유도를 해서 그런지 힘도 좋고 건강합니다. 엄마, 나 온 김에 김치 좀 해요. 김장은 멀었고 딱 지금 해야 봄김치 신선하게 먹고 여름나지. 그럴까? 겨울무 아직 있을까? 그래, 좀 넉넉하게 해서 너도 좀 가져가. 박서방 동치미 잘 먹지? 아이고, 엄마나 드셔. 박서방은 내 서방이니 내가 챙기면 되지. 내 서방 챙기기 싫어서 네 서방 챙긴다 내가. 아빠 요즘도 속 썩여? 모르겠다. 속을 썩이는 건지 아닌지. 집에 있는 돈 들고 나가서 날리고 오지 않으니 속을 안 썩이는 건가 싶기도 하다가 들어오지를 않으니 썩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디서 사고 쳤단 소식 안 들리니 안 썩이는 건가 하다가도 이러다 또 크게 한 방 맞겠지 싶으면서 썩일 준비하는 건가 싶고. 엄마, 랩하는 것 같아. 아빠 안 들어와? 좀 바쁜 일 있다고 그저께인가 당분간 집에는 못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네 아빠가 바쁠 일이 뭐 있겠니? 아빠 또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당연히 피우겠지. 안 피우겠니? 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기대도.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막 비명을 지르고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제 앞으로 반쯤 부서진 오르골 하나가 툭 떨어져 구르더라고요. 대체 이게 어디서 날아온 건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소고바람으로 남의 집 베란다 실외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이 걱정돼서 옆을 봤는데 세상에 제 딸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의연하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가지가지하네 우리 아빠. 혼잣말을 중얼거린 딸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자, 못 볼 꼴 봤다. 김치에서 수육해 먹자. 그렇게 딸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그제야 정신이 차려지면서 분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장식장 안에서 오르골을 꺼내서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봐온 것을 정리하느라 바쁜 딸은 제가 나가는 것을 몰랐죠. 남편은 여전히 매달려 있다가 절 보고 구해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119 좀 불러줘, 어? 저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오르골을 있는 힘껏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3층 높이에 매달린 그 사람 엉덩이에 오르골이 딱 명중을 하고 오르골이 부서지는 소리와 그 사람의 비명이 동시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아, 혹시 오르골이라고 아시나요? 예쁘장하게 생겨서 태엽 같은 거 돌리면 음악 나오는 그거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급스럽거나 특이한 거 많아서 모으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저는 아주 오르골만 보면 치가 떨립니다. 제가 그 오르골 때문에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하긴 원망할 거리를 찾고 싶으니까 오르골 탓을 하겠죠.
제 선택이고 제 판단이었는데 누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45년 전에 저를 원망해야죠. 45년 전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제임스 딘 느낌도 났습니다. 아, 그 사람을 제 친구가 처음 보고는 율 브리너 같다고 한 적도 있어요. 3명 다 공통점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선이 굵은 미남이라는 거죠. 모두가 꼬질꼬질하다 못해 추레하던 그 시절 혼자만 매끈하게 멋진 모습의 그는 어디서든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던지 저런 사람이랑 손을 잡으면 무슨 느낌일까? 저 사람도 밥은 먹고 화장실은 갈까? 이런 어이없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아, 저는 포목점집 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포목점이 꽤 흔했고 저희 집은 아빠가 원단 가게를 동대문 근처에서 크게 하시고 엄마는 아줌마들 몇 명이랑 재봉틀을 놓고 동네에서 소품이며 이불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다 팔기도 하는 가게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원단이랑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 좀 저렴하기도 했고 엄마가 워낙 솜씨가 좋으셔서 근처뿐 아니라 멀리 지방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원단 가게에 가서 엄마 일을 돕곤 했죠. 덕분에 손 야무지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어르신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포목점을 물려받는 것으로 제 인생이 흘러가고 있을 때쯤 저는 제임스 딘을 닮은 남자, 제 인생을 이따위로 만든 그놈 바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20살 때였어요. 그때가 저희 집의 전성기라면 전성기였죠. 엄마가 맞춤옷까지 시작을 하셨는데 나름 패션에 일가견이 있던 이모의 디자인과 아빠가 고르는 원단의 찰떡궁합 덕에 저희 포목점은 연일 인산인해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가게를 2개 더 사서 양장점 포목점을 확대했고 저도 정신없이 일을 도와야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겁니다. 저 말고도 제 또래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 2~3명 정도 있었는데 어느 시기인가부터 다 가게에서 안 보이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바빠서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을 못했는데 부를 때마다 없고 찾을 때마다 없으니 저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항상 2시 언저리부터는 아무도 가게에 없어? 그랬더니 그제야 한 여자애가 배시시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니, 그 사람 배달 오잖아요. 배달? 누가 배달을 온다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아마 이 거리에 그 사람 모르는 사람도 언니밖에 없고 관심 없는 사람도 언니밖에 없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언니가 물건 받아요. 그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물건이라니? 제가 자꾸 되묻자 그 아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하며 저한테 큰 비밀이라도 알려준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더라고요. 아니 언니, 저기 아버지 포목점에서 우리 쪽으로 원단 올 때 오토바이로 오잖아요. 그 오토바이 배달원이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의 가게 우리 또래 여자들 다 그 사람 올 시간 되면 길거리 나가서 기웃거리면서 한 번이라도 보려고 하는데 언니는 한 번을 안 나오잖아요. 맨날 가게 안에만 있고. 제가 오늘 특별히 언니한테 기회 드릴게요. 언니가 나가서 한번 얼굴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면 사람이 없는 게 그 배달하는 사람, 그 사람 보겠다고 다들 나가서 없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2시 아니 3시 정도, 여튼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그 시간만 되면 포목점 와서 떠들던 주변 가게 언니들도 다 하나둘씩 사라지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도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드디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서야 깨닫다니 나도 참 무딘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날은 제가 물건을 받으러 나갔어요. 멀리서 오토바이가 한 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게 오토바이가 쑥 오는데 그때마다 가게에서 얼굴들이 하나씩 불쑥불쑥 나와서 오토바이를 따라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얼마나 웃기던지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는데 막 웃고 있는 그 와중에 오토바이가 제 앞에 서서 딱 사람이 하나 내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처음에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주변에서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알겠네. 얼굴이 잘생겼네, 진짜.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 딸이죠.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물건 받으신 적이 없어서 인사할 기회가 없었네요. 그리고는 딱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저는 얼결에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한 후에 물건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앞에서 아른아른, 밥을 먹어도 그 얼굴이 앞에서 아른아른.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다는 걸요. 사실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주변에 제가 그런 걸로 저렇게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른다 하면서 욕하고 무시하고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여자들하고 제가 똑같아진 거잖아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밥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평생 그런 적 없었는데 일하다가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엄마가 대체 무슨 일 있냐고 불러다 앉혀놓고 다그치실 정도였죠. 하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너무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좋아하다 상사병에 걸려서 병든 여자가 누구누구라느니 그 남자랑 어떤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자기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여자가 그럼 우리 사이는 뭐냐라고 악다구니를 하다 쓰러졌다느니 하는 종류의 얘기들이었습니다. 주변 언니들도 슬슬 그 남자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 바람둥이라는 둥 사실 어딘가 연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는 얘기까지 오만 소문을 다 만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얘기가 제 귀에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랑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내 이름이나 알겠어? 그냥 포목점 주인집 딸이겠지. 그때도 악수 한번 하면서 이름도 안 물어봤잖아. 한숨만 깊어지던 나날이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제가 물건 받으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시켰죠. 아무도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일하던 애들이 2명은 휴가를 가고 2명은 집에 일이 있어서 당분간 나올 수 없다는 연락을 해서 가게에 저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쩌겠어요. 물건은 제가 받아야죠. 물건이 왔다고 해서 받으러 나갔는데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제가 왜요? 저는 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시는 것 같던데. 궁금하긴 했나 보네요. 소문 들었나 봐요. 들려오는 소리 많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그런 소리 말고 이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품 안에 꼬질꼬질한 박스 하나를 꺼내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풀어봐요. 박스 안에는 작은 오르골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오르골이라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오르골이에요. 그 옆에 있는 태엽을 감아봐요. 태엽을 감자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구슬픈 것 같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였다는 거죠. 이걸 왜 절 주세요? 그날 저 처음 봤을 때 깔깔 웃고 있었잖아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음악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악 같은 소리, 그런 소리 주고 싶어서 그날 바로 샀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나서 못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네, 만나면 주려고요. 소문에는 여자친구 많다고. 들려오는 소리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죠? 그거야 모를 일이죠. 그러면 한번 알아볼래요? 무슨 소리예요? 저랑 사귀어보지 않겠어요? 제 머릿속에서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됐어요. 물건이나 가지고 가세요. 제가 매몰차게 얘기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밖에서 한동안 저를 보면서 서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에게 제가 완전히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새 불같은 연애를 했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죠. 주변 가게 여자들의 자자한 원성도 들었고 부모님의 반대도 겪었습니다.
저한테 부뚜막에 올라간 고양이라느니 얌전한 줄 알았더니 사실 뒤로 할 건 다 했다느니 등의 질투 어린 시샘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말들은 저를 조금 우쭐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뭐랄까, 만인의 연인이었던 남자를 내가 차지했다라는 마음이 어느 한켠에 있었다랄까요? 그리고 그 우쭐함이 제 발목을 잡고 목에 채워진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목점 배달원에서 포목점집 대릴사위, 포목점집 후계자가 된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방탕한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딸이 번듯하게 살기를 바란 아버지 때문에 가게 중에 그나마 괜찮은 수익이 나는 곳을 그 사람이 맡았거든요. 하지만 대차게 1년 만에 말아먹었죠. 아버지가 펄펄 뛰셨지만 자기는 할 만큼 했다라고 뻔뻔하게 우기는데 장사 있나요? 멀쩡한 가게만 하나 날리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속병을 엄청 끙끙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제 남편에게는 일절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은 엄청 저를 많이 원망했어요. 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 하나 떳떳하게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밀 수 있게 아버지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냐? 나도 어디 가서 그래도 가게 하나는 한다,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낯이 설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름 잔뼈가 굵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좋은 사업체를 줘도 또 말아먹는다는 것을 경험상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솔직히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은근히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찌검을 하거나 학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말로 은근 무시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자기가 잘생긴 거는 지가 제일 잘 알아서 그때부터 제 자존심을 살살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굳이 왜 너랑 결혼했겠냐? 너한테 그 포목점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너 같은 거 거들떠나 보겠냐? 모델 같고 탤런트 같고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이 나 좋다고 목매고 쫓아다니는 거, 아유, 사업 파트너로 좀 살아볼까 해서 결혼했더니만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 글쎄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확 이 인간이랑 살아마라 하는데 세상에 덜컥 첫째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쩌겠어요. 자식 생겼는데 살아야죠. 그렇게 저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좋아하더니 임신 중기쯤 됐을 때부터는 저한테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야, 나는 바깥일 바쁘니까 아니 네가 일 좀 그만두고 다 나한테 맡기고 아이나 키워.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아이를 키우려면 일까지는 힘들지. 포목점이랑 양장점이랑 다 하려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 키우면서 어렵지. 그래, 아이도 태어나면 저 사람도 뭔가 마음 잡고 더 잘해보겠지. 네, 그렇게 믿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아빠니까 조금이라도 길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믿어주려고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맡기셨던 포목점을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는 데 전념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슬프게도 역시는 역시였어요. 그 두 번째 포목점도 쫄딱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단골을 가지고 있는 포목점이 쉽게 망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거를 말아먹고도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랑 불평을 하는 남편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날 이후로 제 남편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제 남편은 사위를 괄시한다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로서는 전 재산의 절반이 사위 때문에 날아간 거거든요. 딸된 죄인으로서 저는 정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포목점 2개를 아주 가볍게 날려먹고 그때부터는 여기서 투자를 받아 저기서 사업한다, 저기서 투자를 받아 이 사업을 한다라면서 혼자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누가 투자를 해주겠어요. 그나마 처음에 순진했던 몇몇 사람들이 포목점 사장님인 우리 아버지를 믿고 그 집 사위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에는 돈만 날리고 저희 아빠한테 가서 깽판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 아빠한테 정말로 크게 혼쭐이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디 가서 포목점 사위라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대신 그때부터 저한테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기회라니까. 돈 좀 마련해봐, 어? 너 혹시 어디 팔 거 없냐? 아니면 장인어른한테 미리 좀 물려달랄 거 없어? 하지만 저는 모든 말을 무시했습니다. 한두 번 손찌검도 있었지만 한 번만 더 손을 대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바구니를 하며 달려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손은 안 대더라고요. 대신 밖으로 나돌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첫째한테 집중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러다가 정신을 차릴 거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제 믿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이가 하나만 있을 때 그래도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가도 그래도 아이한테 아빠가 있어야지라며 마음을 접고 저 역시도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쯤 아이고 둘째가 덜컥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남자들이 아들에 대한 애착은 좀 있다. 집에 붙어있고 맘 잘 잡으면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작은 가게 하나는 다시 내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한번 지켜봐. 면목이 없었지만 두 아이를 키우려면 저도 뭔가 돈 나올 구석은 있어야 하니 엄마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야말로 남편이 마음 잡아주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아들이 태어나고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남편이 마음을 잡는 듯 했습니다. 군소리 없이 용역도 다니고 아는 형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진득하게 1년 정도 일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아들이 하나 생기니 정말로 정신을 차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1년 정도만 더 지켜보다가 친정 부모님께 작은 가게 하나 주실 수 있는지 말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저희 집에서 뭔가 진짜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아이 둘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본색이 드러난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신을 좀 차린 것처럼 보이면 저희 집에서 뭐라도 하나 또 해줄 거라 기대하고 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1년만 먼저 얘기를 꺼냈어도 또 그 가게마저 말아먹을 뻔한 거죠. 아무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투덜거리는 시간이 늘더니 외롭다 슬프다 남자로서 살 수가 없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철이라고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기 시작했더니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더 이상 감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자랑 있는 걸 몇 번씩 들키고 만 겁니다. 본인은 사업 투자를 위해 만난 누나라느니 어쩌라느니 하는데 아니 어떤 누나랑 다방에서 어깨 감싸 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나요. 저는 친누나랑도 그 나이 되면 그건 안 하겠다라며 남편을 잡았고 남편은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는지 싹싹 저한테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과 바람은 죽기 전에는 못 끊는다죠. 남편도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한테 바람 피는 걸 얼마나 많이 들켰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차라리 크게 내연녀한테 집 한 채 해주고 가게 하나 차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미련 없이 헤어졌을 텐데 기껏 들킨다는 게 손잡고 다니다 들키고 계곡 놀러 갔다 온 거 들키고 금반지 하나 사준 거 들키고 하는 짜잘거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슨 오르골 못 들어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여자들한테 그렇게 오르골을 선물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저를 꼬셨던 것처럼 남편이 여자들 꼬시는 법칙 같은 거인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제 남편이지만 바람피는 스케일도 쪼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한 해 만에 소리만 주구장창 반복하다가 얼레벌레 저한테도 셋째가 생겼어요. 지금도 셋째한테는 미안한 게 제가 셋째 생긴 걸 조금도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과 특별히 좋은 정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어쩌다 보니 우연히 얼결에 생긴 아이였거든요. 오히려 이혼을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가 더 많았을 쯤 생겨서 저는 첫째에게 애정도 관심도 많이 기울이지 못한 채 그냥 다리 차서 나왔어요.
그래도 막상 낳고 나니 막내기도 하고 제 새끼기도 해서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셋째를 낳은 그날부터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남편은 없다. 애들 아빠만 있다. 그나마 애들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냥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애들한테는 그냥 다정하고 괜찮은 아빠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하다 뿐이지 애들을 학대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고 집에 있을 때는 애들이랑 잘 놀아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도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점점 크면서부터였죠. 아이가 머리가 굵어질수록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저보다 더 빨리 알더라고요. 특히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듣는 얘기도 있고 자기 친구들이 야, 너희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는 저한테 처음으로 첫째가 고등학교 때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그러고 살지 말고 아빠랑 헤어지죠. 얘는? 그래도 너희 다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아야지. 막내까지 다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뭘 그때까지 생각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빨리 정리하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요. 아우,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세상이 자유로워지고 좋아졌다고 해도 사돈집에서 안 좋아해. 이혼한 엄마가 혼자 애 키우다가 결혼시킨다 그러면.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참고 살면서 오히려 자식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말이야. 아빠 안 좋은 모습 계속 보게 하는 거 그게 더 안 좋다니까. 엄마가 이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빠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빠는 아빠대로 또 보고 만나고 할 거예요.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나 안 헤어져. 엄마가 참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대체 왜 참고 살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그래도 너희 아빠가 이것저것 퍼다주는 그런 바람은 안 피잖아. 집안 살림 다 드러내는 거 아니면 그냥 참을 거야. 아니, 엄마, 뭐 살랑바람은 바람 아니고 태풍바람만 바람이에요? 바람은 앞에 뭐가 붙어도 바람이에요. 아, 우리 엄마 진짜 답답하네. 고등학생인 딸은 정말로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가슴을 탁탁 치고 돌아섰습니다. 그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한 마지막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바람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도 바람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남편과 대거리를 하거나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서 설득하거나 할 정신적 체력적 힘도 없었습니다. 애정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미련도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날이 길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무관심해진 거를 남편은 제가 못 알아채게 됐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남편이 바람피는 걸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정말 본격적으로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를 마구마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고 능력 없어도 얼굴이 반반하고 잘생겼으니 붙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오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생 하는 소리까지 아주 남편은 카사노바도 그런 카사노바가 없게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나름 남자로서의 전성시대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똘똘 뭉쳐서 아이 셋 저 해서 총 4식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계속 집은 숙박시설처럼 이용하면서 왔다 갔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신나게 바람을 피웠죠. 저 역시도 그런 남편한테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대신 셋째까지 결혼만 시켜봐라. 너는 당장 이혼이다라는 칼을 하나 품고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 젖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도 제게 말은 안 하지만 속 썩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남편 몰래 조금씩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했죠. 그것조차 너무 죄송해서 그 마음을 풀어놓기 위해 일기를 쓴 거였습니다. 그렇게 일기장이 1권, 2권, 10권, 20권이 쌓여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딱 하나 남편에게 고마웠던 게 있어요. 사실 고마웠던 거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 말이죠.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바람피는 현장을 들키게끔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초반에 손잡고 다방에서 뽀뽀하던 걸 저한테 몇 번 들킨 후로는 그것도 아주 숨어서 잘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라건 일단 동네와 집 근처에서는 깔끔한 애들아빠로 있어주는 것, 그게 제가 남편한테 제일 바란 거였고 그거 하나 잘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만약 바람피는 여자랑 손잡고 걷는 거를 아들이나 딸한테 들키면 저는 정말 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뭔가 영역이 있는지 동네에서는 그 짓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제가 참고 사는 요소였는데 세상에 딸과 함께 김치거리를 사오던 추운 초봄 그날 그런 꼴을 제 눈앞에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시장 골목 안쪽에 있어요. 꽤 큰 재래시장이 있고 그 재래시장의 후문 쪽에 미처 재개발이 되지 않은 주택단지가 쭉 있습니다. 그 맞은편은 이제 막 개발이 들어가서 빌라와 원룸들이 새로 지어진 곳이 마주하고 있고요. 뭐랄까 약간 시장에서 나오면서 보면 오른쪽은 오래된 주택단지, 왼쪽은 새로 증축한 빌라, 그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들 사이로 무언가 확연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 집에서 딱 길 건너를 봤을 때 보이는 원룸 빌라가 한 채 있습니다.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 토박이들이죠. 시장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서로 장사하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퇴근하고 오면 서로 이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옆집에도 슈퍼집이 살고 뒷집은 수선집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맞은편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모두가 모여 살다 보니 약간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저 집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면서 사는 그런 환경인 거죠. 저희 집 맞은편 빌라는 밖에 에어컨 실외기가 하나씩 나와 있고 어디다 쓰는 사다리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 5단 정도 되는 작은 사다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뭔가 공사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해서 하나씩 붙여놓은 것 같아요. 사다리 길이가 짧아서 바닥까지 이어져 내려오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리, 그런 동네에서 시장에 다녀오다가 남편을 본 겁니다. 그것도 그 실외기에 매달린 팬티바람의 남편을요. 쪼글쪼글 초라한 엉덩이를 간신히 가린 팬티와 힘없어서 덜덜 떨리는 발로 실외기 틀을 잡고 발도 디딜 데가 없어서 발가락 끝으로 간신히 찍어 누른 채 매달린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모릅니다. 딸은 그걸 보고 모든 사태가 파악이 된 듯 엄마 집에 가자라는 말을 하고 돌아섰고 저는 그런 남편을 한참 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 큰 남자가 팬티만 입고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는 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뻔하죠. 제 버릇 개 못 준 겁니다. 살려주세요. 여보, 아이고,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일단 내려가서 다 설명할게. 일단 나 좀 어떻게 좀 내려줘. 그 아래 보면은 저기 경비실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사다리가 있을 거야. 그거라도 좀 갖다 줘, 응? 세상에 뻔뻔하기도 하지. 어쩜 저한테 살려달라는 말, 사다리를 갖다 달라는 말,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이성을 잃고 거기서 빽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얼어 죽어. 떨어져 죽든 얼어 죽든 내 눈앞에 뛰지 마. 남편은 다시 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일단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나 좀 살려달라니까. 얘기는 뭐래. 안 봐도 비디오지. 당신 또 이상한 짓 하고 바람피다가 거기에 어떻게 달리게 된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제발 여보, 응? 아마 남편이 군소리 없이 그냥 매달려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남편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저희가 대화하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집 남편 딴짓하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주 이번에는 혼쭐을 내줘. 아이고, 내가 한번 저럴 줄 알았다. 내가 동티날 줄 알았어. 불안하더라. 아유, 내가 자기한테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어. 세상에,
저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남편보다 시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훨씬 더 부끄러웠습니다. 저랑 제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 남편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얼마나 잘 알면 저한테 그런 위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넬까요? 그 생각이 저를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 집으로 뛰쳐들어가 남편이 저한테 처음 줬던 오르골, 대체 그게 뭐라고 지금까지도 고이 보관을 했는지 모를 그 오르골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냅다 던져버린 거죠. 하늘도 제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진눈개비를 뿌리더라고요. 왜 가끔 초봄에 추워지면서 꽃샘추위처럼 진눈개비 흩날리기도 하고 날씨 기온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날도 딱 그랬습니다. 팬티바람으로 밖에 매달려 있던 남편은 진눈개비를 고스란히 몸으로 맞으면서 더욱더 철양맞게 저를 불러댔어요. 아, 여보, 정말 오해야. 나 좀 살려줘, 제발. 그때였습니다. 뭔가 어디선가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을 한 남자 하나가 빌라에서 뛰쳐나와 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이 자식 거기 계속 매달려 있을 거야? 아니면 내려와서 내 손에 한번 죽어보자. 남편이 살려달라고 했던 소리는 그때부터 잠잠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확신을 했어요. 아, 저 집 여자랑 바람을 폈구나. 저 인간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 마음에 있던 모든 미련이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파도에 달그락거리는 돌처럼 마음에서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미련이 사라지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밀려왔다 쓸려갔다 하는 그 파도조차 마음에 일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살려달라고 빌기는 해야겠고 뛰쳐나온 남자는 너무 무섭고 그러니 밖에서 덜덜 떨면서 매달려 있을 수밖에요.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사람 그냥 저렇게 매달려 있게 내버려 두세요. 팔 힘이 빠지면 떨어져서 죽든 다치든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저 사람 아내 되세요? 네. 아유, 이 동네 사시죠? 정말 저도 할 말은 아니지만, 제 아내랑 저 인간이랑 바람핀 거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저놈 잡아서 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말릴 생각 없어요. 그냥 얼어 죽던 말던 제가 그냥 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너무 창피해서 집에 가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생각해도 참 어이없었습니다. 그 남자분도 황당했을 거예요. 아내라는 사람이 와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빈 것도 아니고 같이 죽이자고 펄펄 뛴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고 가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거밖에 정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더니 딸아이는 혼자 씩씩하게 김치 담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수육 먹자니까. 너는 지금 수육이 입에 들어가니? 들어가지. 원래 영화나 드라마 보고 나면 배고파. 우리도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하자. 그때였습니다. 띵동 벨이 울렸어요. 뭐야? 아빠 오신 거야? 예, 아빠면 너도 나도 들들 볶일 거야. 내가 살려달라는 거 그냥 두고 왔잖니.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아빠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집에 가. 엄마가 나중에 전화할게. 무슨 소리야. 그럴수록 더 내가 있어야지. 기다려봐. 누구세요? 딸이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아니었나 봐요. 누군가 싶어 고개를 삐죽 내밀고 봤더니 저랑 평소에 그래도 눈인사하고 지냈던 시장 안쪽 미장원 하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저기 죄송해요. 왜요? 이 집 아저씨랑 바람... 근데 사실 저 바람난 거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 눈에 안 띄고 아이들 눈에 띄지 않고 멀리서 바람피는 건 참아줄 수 있었는데 제 코앞 바로 눈앞에서 제가 조석으로 보고 인사하는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는 건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해준 말은 점입 가경이었죠. 그 아저씨가 조금 여자를 홀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시잖아요. 저희 시장 안에서 몇 분 아저씨 애인처럼 몰래 만나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뭐 저런 늙은 사람이랑 저렇게 바람이 나지? 저렇게 썸을 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한테 자꾸만 꽃도 갖다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그냥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자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미장원 하잖아요. 저희 미장원에 이틀에 한 번꼴로 와서 머리 다듬겠다, 샴푸하겠다. 하여간 저희 미장원에 있는 서비스란 서비스는 다 받으시고 두피 케어도 6개월치씩 끊으시고 그거 다 현금 주시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저도 손님이니까 잘해드렸죠. 그런데 아저씨가 에어컨 기사시라면서요. 저희 집 여름 오기 전에 작년에 에어컨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에어컨 기사다. 그리고 에어컨은 원래 여름이 왔을 때 수리하면 이미 늦는다. 딱 지금 수리해야 한두 번 테스트 돌려보고 여름에 신나게 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침 저는 쉬는 날이고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부탁드렸어요. 저희 집에 와서 에어컨 좀 혹시 봐주실 수 있냐고.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방으로 안내해드리고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음료수나 준비해드릴까 하고 음료수 가지고 들어갔는데 글쎄 아저씨가 팬티만 입고 서 계신 거예요. 한 손에 오르골 들고요. 선물이라면서. 에어컨 기사라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어머, 어쩐지. 그건 그렇고 그래서요. 어쨌거나 그렇게 서 계셔서 너무 놀랬죠. 손님으로서 잘해드린 것도 있고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남편하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썸 탄다고 해야 되나? 요즘 애들 말로 아저씨 이러면서 논 거는 있지만 저는 진짜로 바람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팬티만 입고 이렇게 서서 이 시간을 당신도 기다려왔던 거 안다면서 저한테 덤벼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른 거였거든요. 정말 기도 안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 과실이 아니라 일방적 실수였던 겁니다. 그 못난 놈이 하다 늙어서 자기 받아주는 여자들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헛물켜다가 멍청한 짓까지 하고야 만 거였죠. 그거 사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범죄 아닙니까? 이 인간이 가볍게 바람을 폈을 때야 아이들 결혼한 다음까지 이혼을 미루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니 범죄자 자식으로 결혼하는 것보다는 아빠 없이 결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는 이혼이다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딸은 계속 머리를 지끈지끈 잡으면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제가 내고 싶은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미장원 여자는 머뭇머뭇거리면서도 끝까지 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시냐고 피하면서 도망다니는데 그거를 나 잡아봐라 놀이로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이가 나 잡아봐라 하고 싶어 하네. 이러면서 저를 쫓아서 공중공중 뛰어다니시는데 저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제 남편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남편이 안 그래도 저를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미장원에서 그분이 제가 두피 마사지 해주는데 제 손을 딱 잡고는 이 손 참 곱다. 이런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니 내가 정말 진짜 남자가 된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를 남편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대체 저 늙은이랑 무슨 사이냐고 캐물어서 제가 진짜 손님일 뿐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걸로 몇 번 남편한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그 사람이랑 바람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팬티만 입고 집안에서 뛰어다니는 거를 딱 들켜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제 남편한테 말 좀 잘 해주세요. 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려는데 제 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어쨌거나 모든 남녀관계는 누군가가 여지를 조금 주건 많이 주건 쌍방이에요. 물론 우리 아빠가 정말 바보같이 헛물키고 멍청한 짓을 한 건 확실하지만 아줌마도 그렇게 오해받게 하신 건 있네요. 저희는 저희 아빠 잡을 테니까
아줌마는 아줌마 남편한테 가서 빌던 엎드려 사과를 하던 아줌마가 해결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빠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딸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고 계속 자기 남편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말하는 그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떡하긴. 나 이제 헤어질 거야. 너희 아빠랑 못 살아. 잘 생각했어. 내가 오늘 동생들 다 오라 그럴게. 이거는 우리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엄마의 독립을 응원해줘야 될 시기야. 딸은 자기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바쁘다, 야근 있다, 약속 있다 했던 두 아이는 제 딸의 한마디에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오기로 했죠. 야, 아빠 동네 사람이랑 바람피다 걸려서 도망가다가 건물벽에 매달려 있는 거 엄마랑 나랑 발견했어. 와서 얘기 들을 거야, 말 거야? 참 핵심 있는 말을 깔끔하게 하더군요. 그렇게 두 아이도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막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더라고요. 일단 이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와, 진짜 우리 아빠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대단하다.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지, 한심한 건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하게 바람을 피지? 엄마, 나도 아빠 DNA가 있어서 바람 피면 어떡해. 나 아빠 핏줄이 나한테 진하게 섞여 있을까봐 여자애들한테 철벽 치느라고 지금까지 연애도 제대로 못한 거 알아? 둘째 말에 큰아이는 꿀밤을 때렸고 막내는 비우더라고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나 어쩐다나요. 어쨌거나 그래도 먹구름 가득했던 제 시간에 아이들 셋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그나마 웃음이라는 것도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첫째가 한 겉절이와 수육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남편 욕을 하고 이혼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남편을 버려두고 온 지 5시간, 6시간 정도 지났나? 밖에서 누가 철컥철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가만히 있었죠. 남편인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벨이 울렸습니다. 또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다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또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을 밖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었어요. 딸이 저한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길래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문 좀 열어달라고. 자기 간신히 내려와서 헌옷수거함에 있는 옷 입었는데 너무 춥고 초라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은 아마 그 여자가 문 밖으로 던져준 모양입니다. 간신히 핸드폰 하나 들고 도망 나온 거죠 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곳곳에 많이 있을 테니 잠 정도야 어느 집 여자 집에 가서 자든 자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 나갈 무렵 저도 간단하게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집으로 갔죠. 사위 보기 창피하지만 어쩌겠어요. 고맙게도 사위는 절 보자마자 무슨 말을 들었는지 꼭 안아주더라고요. 딸이 저 닮아 이상한 남자 안 골라서 너무 다행이죠. 한동안 저는 딸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더 이상 남편이랑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걸요. 그렇게 저는 새남매의 응원 속에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둘째가 소개해준 변호사분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계속 문자로 사과가 왔다가 협박이 왔다가 하는데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거가 되려나 싶어 질문 몇 개를 했더니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제발 저려 줄줄 고백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이래서 만나고 저 여자는 저래서 만나고 이런 거 갖다 주고 저런 거 해줬다 같은 것들이요. 그 말 끝에는 다 속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너도 그동안 잘한 거 없다, 뭐 이런 게 섞여 있긴 했지만 저도 다 파악 못했던 남편의 행적을 전 오히려 뒤늦게 샅샅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속썩인 것들에 대한 괴로움은 10수년간 써온 40건이 넘는 일기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남편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도 증거는 충분했어요. 거기에 나름 남편한테 당했던 여자, 남편이 만났던 여자, 남편이 갖다 준 돈의 흔적 등등 무슨 화수분처럼 한번 파기 시작했더니 정말 끝도 없이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변호사가 이 이상 자료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이미 너무 차고 넘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과 모을 만큼 모아서 갖다 주었어요. 와, 진짜 많이 참고 사셨네요. 그리고 단편적인 증거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모아오신 게 확실해서 저희가 정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정리해보고 편안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그냥 애들 앞날에 더 이상 돌덩이만 안 던질 수 있도록 빨리 이혼하게 해주세요. 저는 재산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래도 최대한 재산 분할 공정하게 해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보니까 거의 바깥분께서 경제 활동을 하신 게 없네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알몸뚱이로 내쫓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 정이라는 게 뭔지 그건 안 되더라고요. 대신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착잡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나마 아이들이 바라게 자라준 거, 그거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네요. 아, 이혼이 성립하는 날 제가 하나 남편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신 차리면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했던 포목점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받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분할해줘야 할 일이 생길 때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다고 부모님이 저희 애들 앞으로 조금씩 나눠서 명의를 해놓으셨거든요. 아이들도 당연히 알고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면 저 그거 한번 잘 운영해 보려고요. 예전 같지 않아서 포목점, 양장점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홈패션 소품 전문점, 침구 전문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충분히 장사 잘 되고 있고 아이들은 물론 제 노후까지도 넉넉하게 준비가 가능할 정도니까 아마 나중에라도 알면 몹시 배 아프겠죠. 뭐 그러라죠. 저는 오늘부터 아주 똑똑하게 제 목 챙겨가며 살 겁니다. 아, 그리고 살면서 다시는 다시는 오르골 따위는 바라보지도 않으려고요. 아주 치가 떨립니다. 오르골의 오자도 듣기가 싫으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